2023년은 핵폭탄급 전시들이 쏟아져 나오는 해인데요. 공식적으로 코로나 해제 선포가 되며 본물 쏟아지듯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 실망스러운 전시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이 전시는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의 전시는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되는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인데요. 한국과 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영국 내셔널 갤러리 소장 명화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라파엘로, 카라바조, 푸생, 벨라스케스, 반 다이크, 렘브란트, 그리고 반 고흐 등 서양 미술 거장들의 명화 52점을 소개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시는 서양 미술사 책 한 권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다는 그런 전시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번 전시는 많은 전시 중에 최근에 가본 최고의 전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들었던 르네상스 시대 회화부터 관람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인상주의 회화까지, 즉 유럽 회화의 흐름을 살피는 그런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1부, 르네상스, 사람 곁으로 온 신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시 인간을 돌아보기 시작한 르네상스의 시대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사람과 사람이 관찰한 이 세계에 주목했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인 보티첼리, 라파엘로 등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2부, 분열된 교회, 서로 다른 길은 종교개혁 이후 카톨릭 신앙을 북돋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미술의 역할에 주목한 카톨릭 국가의 미술과 종교미술 대신 사람과 주변 일상으로 관심이 옮겨간 프로테스탄트 국가의 미술을 보여줍니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인 카라바조, 렘브란트 등의 작품과 함께 카톨릭 개혁 시기 인기를 끈 사소페라토의 작품도 소개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중심의 북유럽에서 유행한 풍경화, 일상생활 그림 등도 역시 전시가 됩니다. 3부, 새로운 시대 나에 대한 관심에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확장돼 개인,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18, 19세기 작품들을 조명합니다. 계몽주의의 확산과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점차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마지막 4부, 인상주의, 빛나는 순간에서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 등장한 인상주의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비로소 그림은 무엇을 그리는가, 얼마나 닮게 그리는가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화가들은 점차 독창적인 색채나 구성을 바탕으로 화가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은 권력을 가진 이들을 위한 수단에서 평범한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술로 변해갔습니다. 이런 기획하에 테마별 대표작 몇 점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사람의 모습을 담은 신에서는 르네상스의 태동과 발전을 보여주는데요. 그림 속 신과 성인들은 중세 미술의 장식적이고 평면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현실 세계로 옮겼습니다. 선 원근법으로 공간감을 표현했고 사람의 몸을 그리는데 이상적인 비례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입체적인 대상을 재현하고자 명암법을 적용했습니다. 예수와 성모의 모습에 모성애 같은 인간의 감정이 담기고 배경에는 영원한 진리를 상징하는 중세의 황금빛 대신 자연과 건물을 그려 신성한 존재들이 현실 세계로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보티첼리의 이 작품을 한번 보시죠. 5세기에 살았던 피렌체 주교 성 제노비오의 삶을 그린 연작 4점 중 두 번째 작품인데요. 성 제노비오는 훗날 피렌체의 수호 성인이 되었으며 이 그림에는 보티첼리가 살았던 1500년 당시 피렌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를 대고 그은 듯한 선 원근법이 그림에 공간감을 줍니다. 보티첼리는 원래 장식적이고 우아한 그리스 로마 신화 주제의 그림들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이처럼 경건하고 담백한 종교화를 주로 그리게 되었던 거죠. 다음 그림은 지오반니 벨리니의 성 모자라는 작품인데요. 중세 그림의 금빛 배경 대신 하늘과 산이 보이는 풍경 앞에 성모와 아기 예수가 다정히 앉아 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몸짓은 두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성모가 손에 든 석류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대리석 난간 앞에는 화가 이름이 쓰인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벨리니가 그린 이 작은 성모자상은 개인 종교 활동을 위한 그림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네치아에서 손꼽히는 화가 가문 출신으로 다음 세대의 베네치아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주제와 기법의 작품이 또 전시되었는데요. 바로 라파엘로의 성모자와 세례 요한입니다. 로마 교회를 떠올리게 하는 풍경을 배경으로 갈대로 만든 십자가를 든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에게 훗날 겪게 될 순환과 부활, 신성한 사랑을 상징하는 카네이션을 건넵니다. 섬세하게 표현한 성스러운 인물들 사이에 교감이 돋보이죠. 배경의 건축물과 성모의 모습으로 강조된 두 아이의 손이 화면 중앙에 있으며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 속의 인물들이 배경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작품은 전성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인 라파엘로가 바티칸 교황궁에 자신의 걸작인 아테네 학당 등을 그리던 시기에 그려진 점도 큰 특징입니다. 다음 그림은 머큐리, 큐피드와 함께 있는 비너스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머큐리, 비너스, 큐피드 등 단순히 그리스 신화의 신을 그린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뭔가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가족을 그린 그런 그림 같기도 한데요. 전령의 신 머큐리가 다정하게 아들 큐피드에게 읽기를 가르치고 사랑의 신 비너스는 그 옆에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빌려 그린 누드에서 이상적인 미래와 사실적인 명언법이 돋보입니다. 비너스는 원래 큐피드를 바라보았으나 지금처럼 우리와 눈이 마주치도록 자세가 수정되었는데요. 이처럼 캔버스에서 바로 그림을 고치는 방식은 유화기법에 능숙한 베네치아 화가들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인체와 배경이 구분되어지도록 그린 것인데요.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인체의 주변이 저렇게 어두운 숲속이라면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녹색이나 짙은 회색과 갈색 같은 것들이 인체에도 섞여 있는 듯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세 명의 인체가 마치 따로 스튜디오에서 특별 조명을 받아 그린 것 같습니다. 이런 행태는 18세기까지 연장되다가 인상파 화가들로부터 부정되고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르네상스 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세뇨와 콜레로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두 기법 모두 이탈리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림은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이죠. 보티첼리는 템페라를 사용한 디세뇨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인이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품에는 콜레로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 이탈리아의 중부 피렌체 지방에서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에 힘입어 문화와 예술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마사초,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피렌체에서 활동한 화가들은 달걀 노른자와 알료를 섞어 만든 템페라 물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갓 칠한 회벽이나 나무판에 칠한 템페라 물감은 빨리 마르기 때문에 한 번 그리면 고치기 어려웠죠. 그래서 화가들은 처음부터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선과 구성을 강조한 디세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동방을 대상으로 하는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동북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지오반니 벨리니, 티치아노, 틴토레토 등이 색채, 즉 콜레로를 탐구했습니다. 15세기 북유럽의 플랑드리아에서 개발한 물감은 15세기 후반에 이탈리아, 특히 베네치아에서 유행했습니다. 기름과 알료를 섞어 만든 유화 물감은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화면에서 색을 섞거나 덧바를 수 있습니다. 화가들은 캔버스의 강렬한 색채와 풍부한 질감, 섬세한 효과를 가진 큰 작품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그림은 베네치아의 대표적인 르네상스 화가인 지오반니 바티스타 모로니의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 북부를 대표하는 추상화가 모로니는 반짝이는 호화로운 복식과 값비싼 갑옷 등으로 귀족들의 우아함을 표현한 전신 초상화로 유명했습니다. 세틴 드레스의 화려한 다홍색과 치마의 체크무늬, 드레스의 꼬임 장식과 세로 트임은 그 당시 유행했던 스타일로 모로니는 유화 기법을 사용하여 질감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채 손잡이를 손으로 가린 것은 손잡이가 귀한 재료로 만들어져 사치 금지법의 규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작품들의 특징을 둘러보았다면 이번에는 같은 시기 네덜란드와 독일 같은 유럽 북부 지역의 르네상스 작품 전시를 살짝 보도록 하겠는데요. 플랑드르 지방을 비롯한 북 르네상스의 미술은 유화 물감의 개발로 인해
향후에 유럽 중심의 서양 회화를 확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첫 작품은 이런 독특한 그림들로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이자 앤트워프 미술학교의 설립자인 퀸텐 마세스의 보좌에 앉은 성모자와 네 천사라는 작품입니다. 좀 전에 보신 작품들과는 사뭇 다른 스타일의 그림인데요. 초반기에는 보다 많은 성화를 그렸습니다. 당시 북르네상스 성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이 그림을 보시죠. 성모의 금빛 보좌와 왕관, 천사들이 연주하는 류트와 하프, 바닥의 카펫 등을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아기 예수의 붉은 산호 목걸이는 그가 흘릴 피를 상징합니다. 성모자 머리 뒤에서 금색 빗줄기가 뻗어나와 이들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방식은 15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치품인 터키산 카펫에 발을 올려놓도록 한 것 역시 성모를 예우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런 아치형 그림은 종교 상화에 사용되는 흔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안 호사르트의 어린 공주라는 작품인데요. 다른 그림들에 비해 독특한 점이 보이실 겁니다. 액자 안의 목판에 또 다른 액자를 그린 상태에서 어린 소녀가 액자 앞에 있는 모습으로 그렸는데요. 그러므로 마치 공주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효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면 이 작품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바로 카라바지오의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유명한 만큼 재미난 스토리들이 많은데요. 먼저 우선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온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이 하나가 아니고 또 있는데요. 바로 피렌체에 있는 1594년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입니다. 피렌체에 있는 이 작품이 먼저 완성되고 곧바로 1596년에 이번 작품이 완성된 것입니다. 또 다른 스토리는 이 소년의 정체가 논란에 빠졌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카라바지오의 정부였던 마리오 미니티라고 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카라바지오 자신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외에도 바로크 시대를 사로잡던 렘브란트의 자화상도 전시되었는데요. 이 자화상은 그가 죽기 불과 몇 달 전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또한 다양한 추상화들이 보이는데요. 사소페르토의 기도하는 성모, 귀돌레니의 성 마리아 막달레나의 초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에서 제 눈을 가장 강하게 끌던 작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요하임 베케라르의 사원소라는 작품들. 불, 물, 공기, 흙 중 불과 물이라는 이 두 작품입니다. 당시 네덜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지역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장르의 주제였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삶을 담은 작품들이 무척 인기 있었습니다. 이 시리즈 작품들에는 이번 전시에서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와 해석들이 있는데요. 저 자신도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이 작품만큼은 꼭 집중 분석해서 별도로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 편에 별도 특집 영상을 만들어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품 불부터 보겠습니다. 불에서 그림 속 여성들은 불에 구울 고기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림 중간에는 술을 마시는 남자와 두 하녀가 음식을 굽기 위해 준비하고 있죠. 네, 바로 여기 화로가 보이시죠? 이 화로 때문에 제목도 불인 거죠. 그림의 먼 배경에는 집주인의 딸들인 마르타와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을 방문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마르타는 그리스도에게 동생 마리아가 자기의 음식 준비를 돕도록 얘기해달라고 청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앞에 보이시는 정교하게 그려진 고기를 손질하는 하녀들이 주인공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해석에 따르면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림 한쪽 구석에 배치한 이 장면이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 그림의 깊은 한 모서리를 가보시면 하녀들이 열심히 고기를 준비하는 장면은 이 사람들을 위한 파티였던 것이죠. 보시는 대로 예수님과 두 여인이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1500년대에 네덜란드에 온 걸까요? 그것은 네덜란드에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동시대화한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타는 예수님에게 자신은 열심히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일은 안 하고 예수님 얘기만 들으며 게으름을 피웁니다. 일 좀 하라고 해주세요. 라고 강하게 청하는 장면이랍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르타, 너는 걱정이 너무 많구나.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옳은 결정을 해서 내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 마리아가 잘한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일들이 음식 같은 물질적인 일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작가가 그림 전체에 엄청난 양의 고기를 그려 넣은 것은 당시 기독교의 죄악 중 하나인 대식에 대한 경고를 그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사원소 중 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1569년에 완성한 이 작품에는 당시의 생선 가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작가는 이 가게에 무려 12가지가 넘는 생선들을 그렸죠. 이에 대해 일부 미술 전문가들은 12가지 생선들은 예수의 12제자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베켈라르가 네덜란드의 시장 생선 포장마차를 처음 그린 화가라고 하는데요. 이 마차 앞에 앉아 일하는 상인들의 표정이 별로 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를 쳐다보는 시각이 힘에 지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왼쪽의 아주머니는 생선을 파는 또 다른 하루라는 듯 체념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당시의 네덜란드 지방의 힘든 평민 생활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허리를 구부리고 대구를 잡아 손질하려는 청년은 아무래도 아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사실적인 면이 좋은데요. 마치 앞에 있는 손님에게 생선이 아주 싱싱하다라는 제스처로 보입니다. 그 장면을 물끄러미 보다 보니 마치 관객인 제가 생선 가게 앞에서 생선을 흥정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왼쪽 배경을 보면 베켈라르가 번화한 거리를 묘사하는 방식에서 가파른 원근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다소 어색한 원근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에서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가 가운데 배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작품을 직접 보신 여러분들은 이 힌트를 깨닫지 못하셨을 건데요. 바로 아치 모양의 다리 안에 펼쳐진 먼 바닷가의 모습입니다. 이 배경은 생선 가게가 있는 지역의 배경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장소를 그림에 따로 그려 넣은 것으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셨을 겁니다. 이 작은 디테일에는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이 그려져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한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담그어 보라. 그리하면 잡힐 것이다. 라고 일러주자 베드로는 의심을 하며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올라온 기적을 일으킨 그런 사연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듯 사원소는 처음에는 아주 강렬하고 리얼하며 디테일한 앞부분의 그림에 눈길이 끌립니다. 당시 유행이던 일반인들의 평범하지만 역동적인 삶을 그려내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그림의 아주 작은 부분에 작가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인기 있게 팔리는 이 장르의 그림들은 평민들의 삶을 그린 그림을 사주는 부유층들은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과 평민들의 삶을 비교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르네상스에서 북르네상스를 거치며 중세 서양 미술의 특징과 흐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내셔널 갤러리 전시회를 보실 때 놓치지 않고 새롭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크를 시작으로 인상주의 작품들까지 재미난 해설과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